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고창근 작가님의 범죄 없는 마을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사회와 이웃,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은 SC 청하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으로 발령을 받아 농촌 마을에 있는 사택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건지소 근처에는 80세 가까운 할머니와 20세를 넘긴 정신지체장애 1급인 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아 국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유지들을 중심으로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범죄 없는 마을, 고창근. 짙은 안개에 비마저 내리던 밤이었다. 시내에서 공중보건의들의 회식이 있어 모처럼 시내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저녁 반주로 맥주 몇 잔을 마셨으나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시간도 많이 늦은 것도 아니었다. 짙은 안개를 향해 하얀 원기둥 빛을 내뿜는 자동차는 마치 허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시계는 3에서 4미터를 넘지 않은 듯 했다. 제대로 집으로 가고 있는가? 전혀 낯선 곳으로 가고 있다는 불안감과 긴장감에 나는 가능한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시내에서 벗어나 비 내리는 안개 속을 50여 분이나 지났을 때에야 눈에 익숙한 상거리가 나타났고 곧장 우회전을 하자 왼쪽에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표지판이 나타났다. 그때서야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보건지소 사택이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어 나는 차를 서행하며 왼쪽 차창을 내리고 심호흡을 했다. 먼저 눈에 띄는 희미한 건물이 마당이 넓은 농협의 창고였고 그 다음이 농협 연세점, 농협 우체국 순이었다. 그 다음은 간판에 불이 꺼진 하카 식육식당이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면사무소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너머엔 2층짜리 초등학교가 있을 텐데 건물이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마을을 갓 벗어났을 때 한 사내가 길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덩치가 큰 동물이 휙 지나가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사내는 우산으로 몸을 가렸다. 무심코 지나가는데 도로 옆에 있는 외딴 집으로 재빨리 들어가는 사내의 모습이 언뜻 백미러에 비쳤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저 집은?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집주인은 아니었다. 집이 보건지소와 가까워 집주인을 잘 알고 있었다. 80세가 가까운 할머니와 이제 막 20세를 넘긴 정신지체 1급 장애자인 손녀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잘 아는 동네 사람인가? 비닐봉지까지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 집은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며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을 갖다 주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다. 차를 보건지소 앞에 세우고 뒤쪽에 있는 사택으로 들어가며 외딴 집을 돌아보았으나 짙은 안개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비를 피해 뛰듯이 사택 안으로 들어갔다. 사택에서 생활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뿐인데도 몸을 누이고 사는 곳이라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안도감을 느끼는 내 자신에게 코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마을은 범죄 없는 마을답게 평온한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곧장 그 사내를 잊었고 다음 날부터 나른하고 특별한 일 없는 공중보건의로서의 생활이 계속되었다. 무탈하게 3년을 보내게 군 대체 복무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4주 동안의 기초군사훈련과 1주 동안의 직무교육을 받고 SC 청하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로 발령났을 때 치과 닥터인 피가 한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본과 4년을 마치자마자 군의관을 선택하지 않고 서둘러 공중보건의를 희망한 것은 단순히 편하게 3년을 때우자는 심사는 아니었다. 열악한 농촌 지역의 의료 현실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치기 어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짧지만은 시골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 때문이었다. 중2 때 폐가 좋지 않아 경북 울진군의 시골에 있는 외가에서 1년 동안 요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농촌 생활이 참 아늑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비록 희망했던 외가가 있는 곳으로 가지 못했지만 나는 S시내의 원룸에서 생활하라는 피의 권유를 뿌리치고 보건지소 사택에서 거주했다. 갑갑해서 되겠어? 공중보건이 2년 차인 피는 우려스런 눈길을 보냈다. 며칠 뒤 시내에서 환영회를 겸한 회식이 있던 날 간호사와 사무직 직원들이 먼저 가자 나와 단둘이만 남게 된 피는 2차로 괜찮은 술집에 가자며 앞장섰고 나는 머뭇거리다 할 수 없이 뒤를 따랐다. 스페인이라는 고급 술집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양주와 함께 아가씨 2명이 들어왔다. 한 아가씨가 인사를 건네며 피의 옆에 앉았다. 많이 와본 듯 했다. 거긴 술 마실 때가 있어야 말이지. 피는 양주를 입으로 가져가며 나에게 마시라는 신용을 했다. 거기란 보건지소가 있는 청하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문화공간은커녕 유흥공간 또한 전혀 없었다. 술을 전문으로 파는 데는 없고 식당이래야 식육식당과 주위의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는 안동집이 전부였다. 그래도 범죄 없는 마을이잖아요. 나는 그 표지판이 좋았다. 사실 그 표지판이 아니더라도 범죄가 일어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사람들은 순박했고 이렇다 할 유흥가도 없을 뿐더러 젊은이들도 없었다. 중학교도 내년에는 폐교된다는 곳이었다. 푸하하, 순진하긴. 피는 술잔을 들다 내려놓으며 정색을 했다. 시골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하여튼 민원만 안 생기게 하면 돼. 우리야 무탈하게 3년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 1년 마저 채우고 서울로 가야지. 피는 자신의 파트너 가슴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날 밤 피는 나에게 내 파트너와 따로 시간을 갖도록 했지만 나는 정중히 사양하곤 사택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피는 몇 번이나 시내에서의 생활을 권했지만 사택 생활을 고집했다. 토요일마다 서울로 가서 월요일 늦게 오는 피와는 달리 나는 휴일에도 사택에 남아 텃밭을 일구거나 자전거를 타고 들판을 다니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했다. 상추 씨앗을 뿌릴 땐 깊게 뿌리지 마요. 잡초가 하나도 없이 말끔히 풀을 뽑으면 너무 손길 타도 안 된다 카이. 배추는 북을 줘야 한다 카이. 하며 호미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뭉클한 것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농촌 사람들의 심성에 또 한 번 탐복하는 것이었다. 밤늦은 시간에 외딴 집에서 2번째로 남자를 본 것은 시내에 식료품을 사러 갔다가 역시 공중보건의인 훈련소 동기를 만나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던 참이었다. 그때는 대리 운전자에게 차를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분명히 볼 수 있으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외딴 집을 나온 사내가 재빨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며칠 전의 사내는 아니었다. 우선 덩치가 왜소했다. 나는 사택으로 와서도 마당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외딴 집의 외등은 사택에 도착했을 때 이미 꺼진 상태였다. 이건 분명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은 쿵덕쿵덕 뛰었다.
다음 날 모닝커피 타임 때 외딴 집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를 김 간호사한테 은근슬쩍 물었다. 김 간호사는 남편이 농협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이 지역의 토박이로 40대 초반이었다. 외딴 집은 할머니가 노동력이 거의 없고 손녀 역시 정신지체장애 1급이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못 받고 마을 사람들의 물질적 도움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발령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할머니에겐 아들이 있어서 기초수급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전국의 막노동판을 전전하는지라 집에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도움은 별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리면 할머니와 손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린다고 김 간호사는 말했다. 역시 김 간호사는 마을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 집은 아마 다른 동네에 있었다면 못 살 거예요. 우리 동네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도와주는 마을이 또 있겠어요? 외딴 집의 할머니와 손녀가 입성이 크게 출애하지 않은 것만 봐도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말의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며칠 전 밤에 본 남자 얘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밤에도 도와주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거나 하면. 하긴 3개월 동안 겪어본 바에 의하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은 무시로 그 집을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그녀 자신도 며칠 전 밤에 손녀가 배가 아프다여 그 집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다. 만약 마을 남자들이 그 손녀에게 몹쓸 짓을 한다면 같은 여자로서 김 간호사부터 가만히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한 그렇게 자주 밤에 그 집을 드나들면 마을 여자들이 눈치채지 않았겠냐는 생각에 괜스레 내가 무안해 말머리를 돌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 손녀의 모습은 자꾸만 내리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 손녀는 볼 때마다 혼자 희죽거리며 거리를 활보했다. 그러다 아무데나 퍼질러 앉아 마치 시인처럼 먼 허공을 지그시 응시하기도 했다. 그러다 마을 어른들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를 잘하기도 했다. 얼굴이 예쁘기도 했지만 해맑아 누구에게나 호감을 샀다. 그 후로 나는 그 외딴 집의 일은 잊고 평상시와 같이 지내게 되었다. 발령받은 지 6개월이 지나자 가끔 피를 따라 시내에 가서 스페인에 들렀으며 이제는 안면을 익힌 이양이라는 아가씨와 밤늦도록 어울렸다. 피의 말처럼 갑갑하면 한이 없이 갑갑한 생활이 시골 생활이었다. 20대의 뜨거운 나이는 그렇게 나른한 시골 생활이 어울리지 않았다. 술을 마실 곳도 친구도 없었다. 진료소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바로 뒤에 있는 사택으로 와서 혼자 지내기엔 피가 너무 뜨거운 나이였다. 점점 시골 생활에 실증이 났고 시내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점점 피와 함께 가지 않고 혼자 시내에 갔다. 당연히 가는 곳은 스페인이었다. 어쩌면 내 무료한 삶을 지탱해 준 것은 스페인이라는 공간이었다. 또한 토요일은 어김없이 서울 집으로 갔고 피처럼 월요일 오전에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 간호사들도 그런 날을 나무라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였다. 피는 빙그레 웃는 것으로 답을 했다. 근무한 지 1년여 년이 지나자 피는 퇴직을 했고 후임자로 마침 고등학교 후배가 발령받아 왔다. 나는 형제보다 더한 반가움을 느꼈고 다음날 곧장 환영회를 열었다. 1년 전 피가 그랬듯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가고 나자 나는 2차로 스페인으로 가자고 했다. 후배는 머뭇거렸고 나는 그의 팔을 이끌었다. 뭐냐, 그러니까 사택에서 생활하겠다고? 술이 들어오고 아가씨들이 옆에 앉았을 때 나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범죄 없는 마을이잖아요.
시골에서 생활하고 싶었어요. 1년 전 내가 피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뱉어내는 후배에게 나는 실소를 하고 말았다. 순진하긴 무탈하게지네. 시골 사람과는 너무 가깝게도 멀게도 지내지 말고 우리야 3년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피처럼 말을 하며 잔을 들고 건배를 제의하였다. 후배는 어색하게 잔을 들었다. 아마도 이런 데서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 모양이었다. 그 동네엔 너무 갑갑해. 아마도 1년도, 아니 6개월도 못 견딜걸. 아닙니다. 원래 촌놈이라 이런 데를 일부러 지망했습니다. 시골 출신에다 가난해서 원룸 생활할 돈도 없다고 했다. 학비는 부모가 되었지만 나머지는 자신이 아르바이트해서 생활했다고 했다. 청승 떨지 마라. 나는 그의 말을 흘러들으며 후배 옆에 앉은 아가씨에게 오늘 밤 총각딱지 좀 떼주라고 했다. 후배는 사택에서 생활하며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냈다. 면사무소에 부탁하여 마을 이장들에게 홍보하게 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스케일링을 해주기도 하였다. 시내 치과 의원에서 하면 5만 원이 드는데 보건지소에서 하면 900원만 들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무료로 구강검사를 해주기도 했다. 환자는 꾸준히 늘었고 마을 사람들의 평판은 좋았다. 나는 나대로 시내에서 원룸을 얻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스페인에서 무료함을 죽이고 있었다. 진료소의 일은 여전히 한가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감기나 단순 찰가상 환자였고 가끔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찾아와 당황할 때가 있을 뿐이었다. 피부과는 내 전공이 아니지만 시내와 많이 떨어진 곳이라 약을 처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전임자가 했던 대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를 경구용과 주사 처방을 하였는데 피부과에 대해 문외한인 나는 안타깝고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이었다. 어쩌다 외식을 자주 하다 보니 반찬이 많이 남게 되었다. 공중보건이도 어차피 메인 몸에선 군인과 같았다. 그러다 보니 점점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었다. 나는 남은 반찬을 플라스틱 반찬통에 넣고 비닐봉지에 담아 출근을 했다. 외딴 집에 가져다 줄 생각이었다. 그동안 반찬이며 빵 같은 것을 여러 번 사다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만 아침에 깜빡 잊고 반찬을 차에 두고 내리지 못했고 퇴근하면서 직접 갖다 주게 되었다. 평소에는 김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지만 김 간호사는 이미 퇴근하고 없었다. 나는 차를 외딴 집 앞에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일자형으로 방 2개에 마루가 있는 전형적인 시골집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마당이며 마루가 깨끗하며 정갈한 느낌을 주었다. 그렇게 누추하지 않았다. 할머니와 손녀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할머니가 남의 일을 하러 가면서 손녀를 데리고 간 듯했다. 할머니는 좀 멀리 있는 곳에 갈 때는 손녀를 꼭 데리고 간다고 했다. 나는 머뭇거리다 반찬통을 마루에 내려놓았다. 어떻게 사나 궁금하여 방문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주인 없는 자리라 그냥 나오고 말았다.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려는데 등 뒤에 꽂히는 시선을 강하게 느꼈다. 나는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고개를 돌려 차를 타려는데 또다시 어떤 강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차에 올라타지도 못하고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제야 조금 떨어진 보건지소에서 후배가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보였다. 저놈이었나? 나는 갸웃거리며 후배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하지만 후배는 손으로 답례를 보내기는커녕 뜨악하게 혹은 화가 난 것처럼 계속 바라보는 것이었다. 선배도 갖다 줘요? 후배는 잠시 후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다짜고짜 물었다. 뭘? 아까 이 집에 무슨 비닐봉지를 가지고 들어가던데.
후배는 무슨 취조를 하듯 캐물었다. 아, 그거 먹다 남은 반찬이 있어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렇군요. 전에는 간호사한테 시키시더니. 아침에 깜빡 잊고 차에 두고 내려 미처 김 간호사한테 부탁할 수가 없었노라고 하며 차에 올라탔다. 그러곤 곧장 시동을 걸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면 나는 후배의 다음 말을 듣지 않고 서둘러 가속 페달을 밟았다. 백미러로 보니 후배는 계속 내 차를 주시하며 서 있었다. 나는 녀석이 왜 나에게 화났나 생각해 보았으나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녀석은 몇 번이나 시내에서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도 나오지 않던 녀석이라 속내를 알 수 없었다. 스페인에도 환영회 하는 날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했다. 물론 환영회 하는 날에도 파트너에게 손도 대지 않았음은 물론이었다. 월요일 아침에 보건지소에 들어서니 후배는 치과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고 내가 보는 진료실에는 김 간호사가 환자를 보고 있었다. 나는 진료실에 들어서며 아무 일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김 간호사는 퉁명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낮 동안 잠깐 본 후배도 마찬가지로 나를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였다. 나는 퇴근 무렵 서울에서 가지고 온 빵을 외딴 집에 가져다 주라고 김 간호사한테 내밀었다. 금요일에 선생님이 직접 갖다 주셨다면서요? 김 간호사는 화가 난 듯 물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한 번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후배한테 한 것처럼 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처음이세요? 언제 왔는지 후배가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럼 처음이지. 계속 김 간호사한테 부탁했잖아. 그건 자네도 아는 사실이고. 어느새 내 입에서 자네란 말이 튀어나왔다. 보건지소 안에선 선배 후배보다 선생으로 호칭해 오는 것이 관례였다. 후배도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김 간호사는 빵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왜 그래 도대체? 그 반찬 하나 갖다 준 게 무슨 큰일이라고 자꾸 그래? 나도 모르게 짜증스럽게 말을 했다. 하지만 후배도 지지 않고 말을 되받았다. 정말 처음이시란 말이지요? 그렇다니까. 자네도 봤잖아. 매번 김 간호사한테 부탁하는 거. 그럼 됐습니다. 후배는 곧장 가버렸고 그동안 김 간호사는 빵을 들고 나갈 채비를 하였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나는 되도록 감정을 누르며 물었다. 선생님이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요? 마을 사람들도 직접 갖다 주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게 아니라 자꾸만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이상한 소문이라뇨? 아니요, 전 이만. 김 간호사는 말을 자르며 재빨리 보건지소를 나가버렸다. 문을 열고 나오니 빵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외딴 집으로 가는 게 보였다. 뒤쪽 사택에 있는 후배에게 가서 물어볼까 하다가 다음 기회에 물어보자 하며 그만 퇴근해버렸다. 서울에서 새벽에 출발해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왠지 오늘만큼은 후배와도 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며칠 후 퇴근을 하는데 후배가 술 한잔 하자며 학화 식육식당으로 나를 끌었다. 태도로 보아 무슨 진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며칠 전에 이상한 소문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선선히 뒤를 따랐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마시고 싶지 않았다. 마을에 있는 식당에서 직원들이랑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술자리 얘기를 주인이나 옆자리의 손님이 듣고 소문을 내는 것이었다. 악이야 없겠지만 그 말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되돌아오는 말은 가히 유쾌하지 않은 전혀 왜곡된 말이었다.
서울에서 온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 혹은 일종의 적이라고까지 해야 할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었다. 우리 시내로 가지. 나는 후배의 팔을 잡았다. 왜요? 하지만 후배도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느낌이 그래서 자네의 태도가 말이야.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던졌다. 보나마나 외딴 집에 관한 얘기일 테고 그런 얘기라며 마을 사람들이 들어서는 좋을 것이 없었다. 그럴까요? 후배는 잠깐 뭔가 생각하다 내 말에 수긍했다. 우리는 시내의 삼겹살 전문 식당에 마주 앉았다. 환영회 때 마시고 처음 술자리에서 마주하는 것이었다. 보건지수에서 보다가 막상 정색을 하고 자리에 앉고 보니 딱히 할 얘기가 없었다. 그 전에 이상한 소문이라는 것도 내 쪽에서 먼저 꺼내는 것보다 먼저 술을 마시자고 한 후배가 꺼내길 바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역시 후배가 고기가 채 익기도 전에 말을 꺼냈다. 선배님도 알고 있었죠? 알다니? 역시 그 얘기구나 싶으면서도 뭔가 뒤통수가 당기는 기분이었다. 선배님도 직접 갖다 주었잖아요. 직접 갖다 주었지, 딱 한 번. 근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무슨 음모라도 있다는 얘긴가? 선배님을 믿으니까 한 번이라는 것도 제가 본 것이고. 한 번이 아니면 그 집에 음식 갖다 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물론 김간호사를 시켜서 한 일이지만 근데 대체 직접 갖다 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나는 처음엔 방어적 태도를 취하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적극적으로 말을 되받았다. 고기를 뒤집던 후배가 정색을 했다. 정말 몰랐어요? 뭘? 여전히 내 입에서 퉁명스럽게 말이 튀어나왔다.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죠? 후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좀 자세히 얘기해봐. 도대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나는 나도 모르게 음성을 높였다. 후배는 고개를 들어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더니 먼저 술잔을 들었다. 나도 따라 들었다. 후배는 연거푸 2잔을 마시고 나서 고기를 입으로 가져갔다. 내가 정말 모르고 있나 생각하는 것 같았고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궁리하는 것 같았다. 나도 술을 마시고 나서 고기를 상추에 싸지 않고 그냥 기름 소금에 찍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 외딴 집에 마을 남자들이 밤에 드나드는 것은 알고 있었죠? 여전히 취조하는 듯한 말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게 뭐 어때서? 나는 한 발 뺐다.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선배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자세히 얘기해봐.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지 말고. 후배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켜고 안주를 먹지 않은 채 말을 했다. 정기적인 집단 성폭행. 무슨 폭탄 선언이라도 하는 듯 후배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누가? 마을 사람들이? 그럼 누구겠어요? 데드 마스크를 한 후배는 내가 미처 술을 따르기도 전에 자신의 잔에 술을 따라 마셨다. 이번에도 역시 안주를 먹지 않았다. 후배의 말은 이랬다. 사택에 거주하는 후배는 밤마다 운동하러 마을을 한 바퀴씩 뛰며 돌았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에 한 번씩 외딴 집에서 마을 남자들이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작은 방에서 남자가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그 방이 원래 안 쓰는 방이잖아요. 할머니랑 손녀는 안방에서 함께 자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매일 마을을 돌았다고 했잖아요. 매일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마을 남자들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날에 꼭 불이 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를 밟았죠. 그래서?
나는 소리나게 술을 꿀꺽 마셨다. 이미 고기는 많이 타들어가 있었다. 나는 가스불을 껐다. 사택에서 논으로 해서 가만히 가보니 글쎄, 그랬단 말이지? 한 번이 아니에요. 불이 켜질 때마다 가봤는데 매번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짓을 한단 말이야? 대충 7, 8은 되는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뭐랄까, 설마 했던,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 최면거렸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의 당혹감이랄까. 나는 예전에 밤에 보았던 사내들을 떠올리며 후배를 올려다보았다. 대체 누구야? 그 놈들은? 필요 이상으로 내 목소리가 커졌다. 소위 마을 유지라는 작자들이죠. 그냥은 아니에요. 꼭 뭔가 가져다 주지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는 거창한 핑곗거리로. 뭐냐?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직접 갖다 주었다고 나까지 의심했단 말이야? 설마 하면서도. 후배는 말을 얼버무렸다. 이 새끼가. 나는 주먹으로 후배의 면상을 갈기고 싶었다. 물론 필요 이상의 감정이었다. 그런 나를 의심했다는 생각보다 설마 했던 것이 적나라하게, 그것도 후배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드러났다는 사실에 더 분개했는지도 몰랐다. 참 이상한 소문이라는 것도? 그건 김간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선배님이 그 집에 들렀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본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김간호사도 뭔가 아는 눈치던데요. 마을 유지들이 그 짓을? 예, 선배님이 그 집에 들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어이가 없어 허허 웃고 말았다. 구차한 것 같아 변명은 하고 싶지 않았다. 궁금한 것이 많아 나는 잠자코 있었다. 후배는 자작을 했다. 고기는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인데요. 그 부인들도 대충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마. 안 그러면 어떻게 갈 때마다 무엇을 싸들고 갈 수 있는가? 또한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땐 한두 번이 아니고. 아예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순서나 이런 거요. 또한 매번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도와주는 것은 여자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으면 탈로가 나거든요. 김간호사한테 물어보니 그 집을 도와준 지도 꽤 오래되었다 하고요. 그럼 뭐냐? 어떤 대가를 받고 소녀가 그 짓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일종의 성매매가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분명히 집단 성폭행입니다. 대가를 받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는 아니지요. 약자에게 강자가 가하는 것은 폭행입니다. 대가를 주더라도. 후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단단히 화가 나 있었고 뭔가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자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냥 당하고 있을 마을 유지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게 나의 짐작이었다. 해야지요. 고소를 하고 깜빵에 쳐넣어야지요. 후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손녀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낼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살 길을 만들어줘야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한다든지. 후배는 이미 작정을 하고 많이 생각한 듯 했다. 그쯤에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한두 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그런 일이 오랫동안 일어난 것이라면 그 할머니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더욱 관여할 바가 아닌가 싶었다. 그 할머니의 아들에 대해 궁금했지만 그에 대해 후배도 아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그만 일어나자고 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공중보건위 생활 끝나는 거 알지? 대충 넘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몰랐다면 모를까. 하여튼 몸 조심해. 이 마을 사람들도 호락호락한 사람들도 아니고. 후배와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아 그쯤에서 나는 볼 일이 있다며 일어섰다. 후배는 법을 전공한 친구에게 좀 자세히 알아보겠노라고 했다. 나는 대답 대신 어깨를 두드려주며 헤어졌다. 며칠 후 후배의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꼬이기 시작했다. 후배는 여전히 마을 유지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의외로 할머니가 완강하게 부인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런 일도 없고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밖에 없다고 시침을 뚝 떼더라는 것이었다. 그 할머니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초조해하는 후배에게 넌저시 말을 건넸다.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일 자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차 선생님께선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모르겠네요. 옆에 있던 김 간호사가 고개를 흔들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었다. 마을이 그냥 범죄 없는 마을이겠느냐. 마을의 분위기로 보나 마을 유지들의 성품으로 보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제가 분명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후배도 지지 않았다. 하지만 후배가 그런 일에 파고들수록 보건지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후배나 나나 평소에 하던 대로 진료를 하는데도 먼저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스케일링도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지나가다 놀러 왔다며 익살맞게 커피 타달라던 몇몇 마을 사람들도 갑자기 발길을 뚝 끊었고 어쩌다 보건지소 앞을 지나가더라도 소 닥보듯 하는 것이었다. 마을 유지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왜 그러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나는 그쯤에서 후배가 손을 떼기를 충고했다. 이러다 마을 사람들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 무탈하게 보내려던 공중보건위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았다. 후배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당황하는 듯 했지만 예의 황소 같은 뚝심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다. 확실하게 전모를 밝혀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가 끝나고 퇴근하려는데 후배가 나를 붙잡았다. 입가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져 나왔다. 나는 뭔가 있구나 싶어 후배를 바라보았다. 선배님이 알고 있듯이 피 선배님도 알고 있더군요. 피까지?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으로 후배의 얼굴을 멀뚱히 바라보았다. 피와는 만났다는 거야? 어떻게 아는 사이야? 전화했죠. 친구의 학교 선배이지요. 이 바닥 좁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알고 있고 또 피는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이야? 나는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마을 유지들이 정기적으로 그것도 몇 년간을 그 짓을 해왔다는 걸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 알면서도 쉬쉬한다는 것도요. 피가 그래? 원래는 유지들끼리만 은밀하게 하는데 마을 사람 몇몇도 아니까 가끔 그들도 그 짓에 끼어준다는 사실도요. 어떻게 알았대? 정말 사실이야? 후배는 나의 말에 대꾸도 없이 계속 말을 이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부인들도 아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왜냐? 한 사람이 계속 그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번갈아서 하고 또 시내로 나가 몸 파는 아가씨와 많은 돈을 주고 어울릴 바에야 차라리. 그게 말이 돼? 나는 말을 잘랐다. 하지만 후배는 정색을 했다. 후배가 피에게 들은 말은 이랬다. 예전만 해도 5일장이 설 정도로 면 소재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방도 3개나 있었다고 했다. 한 다방에 아가씨도 2~3명은 있었는데 당연히 주 고객은 마을 유지들이었다. 그것은 그때 남자들이 다방 아가씨와 흥청망청 즐겼다는 말이었다. 그 중에 다방 아가씨와 연분이나
가정이 파탄난 집도 있고 돈을 몇백만 원이나 까먹은 사람들이 여럿 되었는데 여자들에겐 다방 아가씨의 존재가 큰 골칫거리였다.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는 나도 예전에 마을 사람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을이 쇠락해 다방이 한 곳만 남았는데 아가씨는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남편이 그 짓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있어?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딴 집의 소녀를 희생양 삼는다? 피 선배님의 추측일 수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부인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그 짓을 할 수가 없지요. 경제적으로 도움까지 주면서. 나는 마을 사람들의 예상보다 더 크고 은밀한 행동에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후배는 곧 할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며 사택으로 들어갔고 나는 피해 말이 전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남기고 퇴근을 했다. 그러나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벌어졌다. 며칠 후 오후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옆치과 진료실에서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치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분을 못 이겨 부들부들 떨었다. 할머니 옆에는 손녀가 희죽거리며 서 있었다. 이제 어쩔 것이여, 응? 치과 간호사가 할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했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후배는 진료를 하던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에게 다가와 사정을 했다. 다 소녀님을 위하는 거예요. 우선 밖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상은 좀 이따 떠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이제 어찌 살란 말이요? 할머니는 눈물까지 훔쳤다. 그러자 손녀도 울상이 되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후배는 환자와 할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치과 간호사가 달래도 소용없었다. 김 간호사가 나서면 될 일인데도 그녀는 어쩐 일인지 지켜만 볼 뿐이었다. 참다 못해 내가 김 간호사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했을 때에야 김 간호사는 할머니를 달래 진료실 밖으로 나왔다. 해자를 그래 어디로 보낸다고? 그럼 나보고 어찌 살란 말이요. 이제 동네 사람들도 안 도와주는데. 할머니는 진료실 밖으로 나와서도 김 간호사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 후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출입을 뚝 끊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후배가 설득한답시고 자신의 계획을 말했을 것이고 그것이 마을로 흘러들어간 듯 했다. 김 간호사는 듣기만 했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할머니를 달래려 하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있었다. 그동안의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에 비해 너무나 다른 행동이었다. 나는 김 간호사가 나서주길 바랬지만 후배가 진료를 끝내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후배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은 듣기 싫소. 나가 얼마나 얘기했소. 그런 일은 없었다고.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이 있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지를 안 하잖아.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다 할머니를 위하는 거예요. 후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뿌리쳤다. 우리가 굶는다고 지금껏 누가 도와준 적 있었소? 나라에서도 그만큼 도와달라 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들 하나 있다고 안 된다 하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우린 어떻게 살란 말이요? 할머니는 절박하게 말했다. 할머니 잘 들어보세요. 다 할머니와 소녀님을 위해서 그럽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할머니는 일어섰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소. 의사 선생님이 안 그래도 우린 지금껏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다시는 나무 일에 간섭하지 마소. 우리 혜자 딴 데로 절대 안 보낼 끼고. 할머니는 후배가 잡는 팔을 뿌리치고 보건지소 밖으로 나갔다. 후배는 허탈하게 서서 할머니의 등을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후배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곤 진료실로 들어갔다. 김 간호사는 여전히 얼굴이 굳어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지역이 토박이인 40대 초반의 김 간호사답지 않게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았다. 나는 망설이다 김 간호사에게 말을 툭 던졌다. 알고 계셨죠? 잠깐 머뭇거리던 김 간호사가 정색을 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대책이 없어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정말 할머니의 절박한 심정 모르시겠어요? 혹 선생님은 굶어본 적 있으세요? 또 선생님도 가끔 가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호락호락한 분 아니세요. 애쓰시는 유지들과도 국회의원과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김 간호사는 싸늘하게 말했고 나는 그쯤에서 입을 다물었다. 큰 벽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예상보다 큰 싸움이 될 것 같았다. 후배는 그 일로 심하게 충격을 받은 듯했다. 말을 잃었고 침울하게 지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듯했다.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더 강렬한 것 같았다. 피 선배님이 그때 그러시더군요. 내가 그 외딴 집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알량한 선심 쓰지 마라. 누군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줄 아느냐. 또한 남자들의 성욕을 이해해라. 남자들이란 원래 생리적으로 여기저기 씨 뿌리려는 존재 아니냐. 참나, 웃기지 않아요? 후배는 슬프게 웃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는 SC 보건소장의 전화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 사람들과 왜 싸웠느냐는 것이었다. 근무 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악의에 찬 민원도 들어왔다고 했다. 환자 수가 왜 확 줄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며칠 후 나는 경북에서 가장 오지인 봉화군으로, 후배는 청송군으로 전출되었다. 섬으로 전출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작스런 전보였다. 지금 와서 고백하건대 나는 비겁자였는지도 모른다. 아니, 비겁자였다. 그러나 단순히 비겁자라는 말만으로는 전부 설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종의 동조자였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봉화군에서도 제2의 스페인에서 또 다른 이양과 무료함을 견디고 있었으니까 말이다.